unfold. (1976년 8월) 비무장지대에 있던 미루나무 한 그룹. 그 나뭇가지를 치는 작업이 어떻게 제3차 세계대전, 어쩌면 핵전쟁의 도화선이 될 뻔했는지 오늘 그 긴박했던 3일간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가 당시 군사보고서부터 워싱턴이랑 서울의 비밀회의록, 그리고 작전에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까지 아주 촘촘하게 재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이게 단순히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 이름으로만 기억될 일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군요. 그렇죠. 냉전 시대 두 강대국의 자존심 싸움, 또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그 묘묘한 입장 차이, 그리고 김일성 부자의 후계 구도까지 정말 복잡한 변수들이 저 미루나무 하나에 전부 얽혀 있었거든요. 와, 아마 사건의 대략적인 전개만 알고 계셨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군사작전이랑 정치적인 함의에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 정치적 함의라는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 기록을 넘어서 워싱턴이랑 서울, 또 평양의 수싸움이 얼마나 팽팽했는지를 보여주니까요. 바로 그거죠. 저희의 임무는 바로 그 수싸움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놀랬던 건 1976년 당시 판문점의 모습이었어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죠. 네, 지금처럼 군사분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남북한 초소가 그냥 뒤섞여 있었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와, 정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처 지도를 보면 그 위험성이 한눈에 보이죠. 유엔군 제3초소 하나를 북한군 초소 3개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으니까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네요. 그야말로 적진 한가운데에 고립된 섬이었던 셈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름만 되면 그 앞에 있던 거대한 미루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유엔군 주 관측소랑 이 3초소 사이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경치가 안 좋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네요. 그럼요. 시야가 막힌다는 건 고립된 초소에서 북한군이 무슨 짓을 해도 즉각적으로 알 수도 없고 지원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북한이 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실제로 납치 시도 같은 도발을 계속 해왔다고 하고요. 그러니 유엔사 입장에서는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가지치기가 꼭 필요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당시 현장의 지휘관들도 정말 극과 극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인물들 얘기도 흥미로웠어요. 북한 측 지휘관은 미군들 사이에서 불독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호전적이기로 악명 높았던 박철중이었어요. 불독이요? 네. 반면에 유엔군 측 지휘관인 아서 보니파스 대위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원칙주의자로 아주 차분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정반대네요. 심지어 보니파스 대위는 사건 발생 사흘 뒤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갔던 거죠. 안타깝네요. 그렇게 8월 18일 오전 10시 보니파스 대위를 포함한 유엔군 10명 그리고 한국인 노무자 5명이 자국을 시작합니다. 네, 근데 처음 한 15분 정도는 분위기가 아주 평화로웠다고 해요. 맞아요. 북한군 병사들이 다가와서 가지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다 라면서 훈수를 둘 정도였다니까요. 그랬군요. 근데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게 10시 30분 바로 그 불독 박철중이가 나타나면서부터입니다. 드디어. 그가 다짜고짜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데 내세운 이유가 정말 황당하죠? 이 나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직접 심고 가꾸시는 나무다. 누가 봐도 그냥 시비를 걸기 위한 핑계였죠. 그렇죠. 보니파스 대위가 돌아가라면서 그의 말을 무시하자 박철은 곧바로 증원병력을 부릅니다. 네. 그러자 순식간에 트럭 한 대가 오더니 몽둥이랑 쇠파이프를 든 북한군 20여 명이 더 나타나서 수적으로 유엔군을 완전히 압도하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박철이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죠?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서 손수건에 곱게 싼 뒤에 주머니에 넣고는 외치죠. 죽여라. 그게 공격 신호였던 거군요. 네, 이때부터는 정말 참혹한 사력극이 벌어집니다. 북한군들은 한국인 노무자들이 내려놓은 도끼를 빼앗아 들고 보니파스 대위에게 달려들었어요. 자료에 기록된 부검 결과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데 도끼의 그 날카로운 날이 아니라
일부러 뭉툭한 머리 부분으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는 거예요. 일부러요? 네, 이건 명백한 살해 의도가 담긴 행위거든요. 정말 끔찍하네요. 또 다른 장교였던 마크 베럿 중위는 4.5m 깊이의 배수로로 몸을 피했지만 거기까지 쫓아갔죠. 네, 북한군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번갈아가며 도끼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이 유엔군 관측소의 8mm 카메라에 그대로 촬영됐고 나중에 북한이 미군이 먼저 도발해서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다 이런 거짓 주장을 펼쳤을 때 그걸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겠네요. 네,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 아주 미묘했거든요. 재선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당내 경쟁자였던 로널드 레이건에게 소련에 너무 물렁하게 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던 터라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군요. 미군 장교 2명이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종이호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워싱턴 특별조치반 회의록을 보면 당시의 딜레마가 그대로 드러나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JSA 인근에 포병 사격을 하자는 의견, 심지어는 순항미사일로 북한군 막사를 날려버리자 이런 강경론까지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전면전으로 번지는 건 피해야죠. 그렇죠. 그건 막아야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폴 버년 작전입니다. 폴 버년. 미국의 전설적인 거인 나무꾼 이름에서 따온 작전명인데 내용은 간단해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서 보란듯이 그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어버린다. 한편 서울의 반응은 워싱턴과는 온도차가 상당했죠. 훨씬 더 격렬했다고 봐야죠. 네, 박정희 대통령은 사건 보고를 받고 격노해서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단순히 나무를 자르는 걸 넘어서 북한군 초소를 파괴하고 직접적인 보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당시 CIA 정보 보고서를 보면 이 사건을 김정일의 후계구도 굳히기랑 연관된 아주 계획적인 도발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베트남전 회대 이후에 흔들리는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흥미로운 대목은 김정일이 미제의 승냥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지시하면서도 총기 사용은 금지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선을 그어준 거죠. 그런데 현장에 박철중이가 과잉 충성으로 그 선을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워싱턴은 확전 방지라는 틀 안에서 체면을 세우려 하고 서울은 피해 대가를 원하고 여기서부터 한미동맹의 균열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양측은 각자 다른 작전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일단 미군이 준비한 폴 버년 작전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어마어마했죠. 1973년 욤키프로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데프콘3가 발령돼요. 데프콘 3? 아이다호 공군기지에서는 F-11 전폭기 20대가 대구 기지로 날아오는데 이 전폭기들이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하늘에서만 압박한 게 아니었죠. 그럼요. 괌에서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 3대가 이륙해서 한반도 상공을 보란듯이 선에 비행합니다. 이건 너희가 계속 도발하면 핵으로 응징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던 거죠. 바다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일본 요코스카에 있던 항공모함 USS 미드웨이 전단이 긴급 출항해서 서해로 이동했어요. 함재기 75대를 실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공군기지가 북한 바로 앞까지 온 거예요.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형국이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거대한 쇼를 준비하는 동안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훨씬 더 무서운 실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진행된 비밀 보복 작전. 독수리 작전,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대원 64명을 뽑아서 JSA 경비병력인 카투사 헌병으로 위장시켜 투입하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특전사들의 무장 상태에 대한 묘사를 보고 있으면 그냥 할 말을 잃게 돼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 트럭 바닥에 모래주머니 밑에 M16 소총이랑 수류탄, 대검을 숨겼습니다. JSA 내에 자동화기를 반입하는 건 명백한 정전접종 위반이지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근데 소총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었잖아요.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인데요. 일부 대원들은 가슴에 M18A1 클레이머, 그러니까 대인지뢰를 묶고 그 격발기를 한 손에 쥐고 있었다는 대목입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클레이모어는 전방으로 700개가 넘는 쇠구슬을 부채꼴 모양으로 퍼붓는 아주 강력한 살상 무기예요. 끔찍하네요. 당연히 후폭풍도 엄청나서 그걸 가슴에 달고 터트린다는 건 뭐 자폭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아, 즉, 만약 북한군이 총을 쏘면서 저항하면 그대로 격발기를 눌러서 다 같이 죽겠다는 그야말로 광기 어린 결기였던 거죠. 와. 미국은 핵폭격기까지 동원해서 여기서 선 넘지 마라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지상에서는 한국군 특전사들이 우리가 직접 피해 대가를 받아내겠다면서 가슴에 폭탄을 두르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을 넘어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불신이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적인 인사이트 중 하나예요. 당시 박정희 정부의 대미 감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사건에서 드러난 지휘체계의 불협화음이 역설적으로 2년 뒤 한미연합사 창설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통합 지휘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위기가 시스템의 발전을 이끈 거죠. 저희가 받은 자료에 훗날 대통령이 되는 문재인 당시 상병도 이 작전에 동원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자료에 따르면 작전에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클레이모어를 메고 최전선에 나섰던 그 64명의 결사대 소속은 아니었고요. 후방 지원조 또는 예비 전력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역할이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물론 유서를 쓰고 출동해야 했던 준전시 상황이 한복판에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드디어 8월 21일 아침 7시 작전의 날이 밝습니다. 네. 상공에는 코브라 공격 헬기 7대랑 다목적 헬기 20대가 낮게 날고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엔 B-52가 선회하고 있었죠. 그렇죠. 지상에서는 미군 공병들이 전기톱을 들고 미루나무를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미군의 작전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이 벌어지죠. 네. 64명의 한국군 특전사들이 갑자기 흩어져서 인근 북한군 초소 4곳으로 돌진합니다. 아,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초소를 때려부수기 시작했어요. 총을 든 북한군 병사들이 있었지만 도끼랑 야전삽 그리고 맨주먹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초소의 기물들을 파괴해버립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정말 당황했겠네요. 당황했지만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 북한군도 즉각 반응했죠. 자동화기로 무장한 병력 150여 명이 트럭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던데요.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왜죠? 눈앞에서는 가슴에 폭탄을 단 특전사들이 다 같이 죽자고 외치며 달려들고 머리 위에는 폭격기랑 공격 헬기들이 떠 있었으니까요. 그 살기와 위력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린 겁니다. 아, 결국 그들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불과 42분 만에 작전은 끝납니다. 거대한 미루나무는 보란듯이 높이 6m 정도의 그루터기만 남긴 채 잘려나갔어요. 네, 미군은 일부러 이 그루터기를 남겨서 작전 성공의 기념비처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죠. 바로 김일성이 직접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뭐라고 보냈나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regretful 하는 내용이었죠. 사과, apology가 아닌 유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상의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였네요. 그렇죠. 이 사건 이후 판문점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구역을 명확하게 나누는 높이 10cm의 콘크리트 경계석이 설치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JSA를 관할하던 미군 부대는 이 사건으로 희생된 보니파스 대위의 이름을 따서 캠프 보니파스로 명명되었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건은 한미동맹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네.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서 동맹국인 한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한국 역시 독자적인 행동만으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양측 모두 깨닫게 된 거죠. 아, 서로가 서로에게 교훈을 얻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교훈이 2년 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 전투사령부로 꼽히는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압도적인 힘과 결기가 필요하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잘려나간 미루나무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그루터기는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날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네요. 만약 여러분이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다면 나무 한 그루를 위해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하셨을까요? 전면전의 위험을 최소화하려 했던 미국의 관리가 옳았을까요? 아니면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한국의 응징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동맹의 이익과 자국의 자존심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